안녕하세요. 24시 클럽 이교락입니다. 오늘 방송은 최근 이제 주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려고 해요. 금리 인상 시기에 관련된 얘기들,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 때 과연 내가 어떤 투자를,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mind. 이거는 24시 클럽의 마인드예요. 우리의 투자 전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내 삶에 원래 이거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만약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어요. 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 인생이, 내 삶이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 순간, 매 시간, 매분, 매 초가 소중하겠죠. 삼가 빗대어서 얘기해서 조금 오바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주식시장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 화랑장이, 이 좋은 장이 영원 불변하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꺾이는 조정상도 올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많은 것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금리 인상의 시기, 미국의 금리 인상의 시기였어요. 2006년, 7년 금리 인상이 요렇게럼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금리 인상 시기가 오게 되면 점진적으로 올리지 않아요. 가파르게 이렇게 올리거든요. 가파르게. 정말 살벌하게 올리는 게 금리 인상인데 요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분명히 금리 인상 시기는 올 겁니다. 분명히 금리 인상 시기는 올 것이고, 그러면 요때 한번 보자고요. 2000년대 초반에 금리 인상 시기가 한번 있었고, 2006년, 7년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요때 왜 금리 인상을 진행했는가를 기억하셔야죠. 자, 이때 인플레이션, 2006년, 7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죠. 유가도 그때 폭등하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리먼 사태 바로 전에 무서운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고, 리먼 사태가 터지니까 연준은 빠르게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막는, 금리 인하를 통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리먼 사태 발발 전에 미국과 유럽 지역의 주택 가격에 버블이 발생했고 유가가 폭등하고 금리 인상 시기가 빠르게 진행되다가 리먼 사태가 터지니까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고 양적 완화라는 것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 양적 완화라는 것을 진행하고 나서 잘 보십시오. 2009년, 2008년 넘어가면서 2009년 양적 완화를 진행했고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죠. 그리고 나서 2010년도 들어와서 다시 이제 수돗물을 점진적으로 잠그기 시작했어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풀어놨던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했고, 테이퍼링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다가 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연준은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돈을 뿌려냈고 그때 선봉했었던 사람이 벤 버냉키였어요. 그러면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양적 완화, 아직까지 걷어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또 터진 거죠. 그러면 자금은 2009년도 벤 버냉키부터 계속 시장에 풀렸던 겁니다. 당연히 시장에 버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이 2009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확하게 2009년도 요이 땅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 지금 그러면 이게 12년, 13년 정도 이제 계속 랠리가 펼쳐진 거고요.
연준은 수돗물을 담글 수밖에 없다. 이 엄청난 유동성을 뿌려놨기 때문에 코로나는 또 거기에 마지막 파티를 장식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시장에서 불안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점진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어제자 CNBC 방송에서는 연준이 시장으로 하여금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에 대비하게 만드는 작업의 초기 단계에 도래했다라고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보도되기 시작하죠. 이와 더불어서 옐런 재무장관이죠. 전 FOMC 의장 제너 옐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미 경제에 도움, 신호등 또 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런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얘기를 재무부 장관이, FOMC 의장도 아닌 지금은 재무부 장관의 옐런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리 인상이 오게 되면 한국경제연합회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앞당길 수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당기게 되면 대한민국도 기축통화가 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거니까 대한민국도 같이 금리 인상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선진국 대비해서 높은 구조고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가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자 비용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게 되면 내수 시장이 축소되고 또 부동산 패닉 세일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래저래 한국은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1.54에서 1.73% 점진적으로 오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한 번에 빠르게 올린다라고 얘기했죠. 금리 인상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곡선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던 그 사례들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연 1.54에서 1.73% 오를 경우에는 가계대출 이자 부담 연 증가액은 25조에서 28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지금 가계대출 부담금이 한 40조 원 정도 돼요. 400만 원. 이거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 정도 될 것이고, 저도 오늘 빠르게 읽어서 자세히 못 읽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구당 이자 부담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가구당.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이 50.7%. 여기서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가계 부담이 증가한다? 당연히 내수시장, 소비시장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한 400만 원 정도대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또 주택담보대출을 설정한 자금들, 그 밖에 많은 자금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주식을 지금 하지 말아야 될까?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요번에 미국의 5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소비자 물가 지수 작년에 5월이 미 시장이든 전 세계 시장이든 수요가 가장 축소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공급도 그때는 없었고요. 작년 5월은 다 지구가 멈췄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요번에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5월에 인플레이션율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시장은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바로 목요일자
ISM 서비스업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5월, 그러니까 6월 4일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시장은 고용보고서가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때 나스닥이에요. 기술 추정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니까 아래 꼬리가 길게 잡히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온 그날 아래 꼬리가 길게 하고 고용지표가 고만고만하게 나온 그 다음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제자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우나 S&P 500은 쉬는데 나스닥이는 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시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통념이나 기준을 좀 벗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하는데 나스닥이는 좋았다. 나스닥이는 좋았다. 시장이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막 팔아 제끼면서 금리 인상 위험자산 피해야 돼 이러면서 막 던지면서 왜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들은 반등이 나온 걸까? 자,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시장이 느끼기 시작해요.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거 옛날 노래예요. 요즘 애들은 12시가 되면은 문이 닫힌다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신데렐라 노래인데 그것도. 아무튼 곧 문이 닫히는 시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싶어요? 곧 파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가장 사고자 했던 종목을 사고 싶을 겁니다. 미국은 애플. 저는 진짜 애플 주식 강추거든요. 예. 이게 돈이 금이 되는 종목이다. 가장 좋은 종목. 그동안 사고자 했던 종목. 파티가 끝나기 전에 가장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거. 성장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에 자금이 쏠리기 시작할 거예요. 제 논리가 맞을 겁니다. 제가 그 밖에 유동성에 의해서 이것저것 지르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장 좋은 곳에다가 승부를 보려는 자금들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애플의 차트예요. 제가 애플이 돌았을 거라 요때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얘기를 했고 점진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죠. 여기서 강한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술주에서 마지막 파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장 기술주 가장 사고자 하는 거.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죠?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 작년에도 코로나 난리통에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 가장 안전하면서 성장성이 높고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거. 작년부터 지금까지 11개월 연속 반도체 쪽은 계속 성장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2022년도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들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나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종목에서 승부를 보려는 자금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재미나게 본 것은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끝난 거 아니냐. 지금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니까 지금 파티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 강하게 위로 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지금 연준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기저효과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현재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지켜본다는 거죠, 연준도. 그러니까 테이퍼링으로 바로 넘어가진 않겠죠. 테이퍼링에 대한 시사적인 이야기는 한 6월달은 안 나올 것 같아요. 8월달 정도에 서서히 수면 위로 오르면서 바로 또 테이퍼링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야기 깔아놓고 복선 깔아놓고 테이퍼링을 진행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파티는 계속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주식을 해야 될 때는 맞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채권이 먼저 튀어야죠. 채권 수익률이 튀지 않고 최근에 뭐 등락을 아이고 시리가 왜 이러냐. 예.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채권 수익률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연준에서 말한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요거예요. 예,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요인. 간밤에 뉴스도 나왔습니다.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다. 병목 현상이나 기저효과에 의한 작년 5월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요번 5월달, 작년 4월달 대비해가지고 요번 4월달 그리고 지금 현재 5월달 인플레이션은 작년 대비해서 기저효과,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뭐 100%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그 흐름이나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서 연준도 만지작거릴 텐데 중요한 거는 요번에 금리 인상은 코로나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09년도부터 진행됐던 그 유동성 파티에 점진적인 회복, 점진적인 정상화를 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속도가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 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기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증시는 마지막 한 번의 슈팅이 남아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려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이게 빅뱅의 라스트 댄스죠. 마지막 댄스, 마지막 파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죠.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이것저것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섹터, 그리고 거기서 최고로 좋은 종목을 두고서 지금 애플을 시장에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투자가들도 그와 맞물리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구축해놓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기회.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또 지금 마지막 기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되죠? 부채가 많은 분들. 요번에 주식시장으로 돈을 크게 벌어가지고 부채 부담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어깨에 있는 짐을 덜어내야 됩니다. 어차피 금리 인상 시기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럼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부채를 줄이려고 해. 주식을 잘 해가지고 부채를 많이 줄여놔야죠. 목돈을 최대한 마련해가지고. 또 하나, 난 부채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자금이 많은 사람이 최고 유리한 거잖아요. 고리대금 업자, 베니스 예상에 최대한 돈을 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투자 시장에서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활용해가지고 큰 돈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이 최고의 유리한 고점을 점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이 부분인데요. 저는 삼성전자, 오늘 SK하이닉스 불량 관련된 얘기 나와가지고 밀리는데,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봐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트 보면서 제가 또 계속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겼어요. 겼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겼는데, 지금 우리 24시 클럽에서 이제 검은선 매물선을 지금 소화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매물선 부딪히고 내려오고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매물선을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터지면 새로운 추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반도체는 어떻게든 좀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도 노란 색깔로 바뀌고 추세가 살아있죠. 이게 가려면 마지막 파티를 위해서는 파티는 이렇게 안 끝나요. 등산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산 처음에는 완만하게 오르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거기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여기에 부합되는 시나리오일 거예요.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얘도 지금 여기 매물선이랑 부딪히고 내려왔는데, 물론 뭐 그 불량 뭐 그 2조 원에 가려는 손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건 뭐 글쎄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찌라시는 찌라시고 루머일 수도 있고, 뭐 루머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이닉스가 그렇게 불량이 나왔다, 디램 가격 상승과 시나리오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돼요. 자, 매물 소화하고 여기서 땡기면 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차트가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이제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제가 기존에 5월 말부터 수급이 변화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과거 이제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때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때 2016년 5월 말부터 반영하기 시작했다, 주가에. SK 하이닉스 차트 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보면서 얘기해 들어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2016년, 2017년, 18년 슈퍼사이클 오기 전에 주식은 선반영하는데 언제부터 반영했냐? SK 하이닉스 2016년 5월 말부터 먼저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슈퍼랠리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지금 2022년, 2023년 슈퍼사이클이 지금 예상되는 구간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고개 든 이유도 바로 그런 배경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슈퍼사이클이 오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먼저 모바일 쪽을 먼저 볼게요. 저는 보복적 소비의 최대꽃이 이 전자기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런 태블릿 PC도 마찬가지고 노트북 뭐 등등 웨어러블 기기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기기죠. 이쪽에서 이제 보복적 소비의 꽃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의료,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최근에 2분기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고, 2분기 이후에 3분기, 4분기 때부터 모바일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틀린 분석이 아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에 모바일 시장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 연한 색깔이 모바일 디램 공급량 비중이거든요.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그런데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서버양, 짙은 그 청색이 서버거든요. 연한 건 모바일이고, 모바일 쪽 비중을 2021년도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줄이기 시작해요.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대비해서 그 양을, 비중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대신 서버 쪽 공급량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럼 이 배경이 뭐냐 봤더니, 서버 쪽이 올해 2021년도 빅그로스 29%, 2022년도는 31%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 서버 쪽은 B2B가 많아요. 대량으로 도매로 뛰어가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요쪽 시장의 성장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에 생산 비중을 증가한다는 얘기는 모바일이나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쇼티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 쪽이 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버를 가지고 있는 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내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부의 미래거든요. 그게 20세기의 사우디가 되는 하나의 비결이거든요. 21세기 산업에 쌓은 데이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글로벌 공룡들, 소프트웨어 공룡 회사들이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더스라고 하면 뭐 알리바바, 이런 텐센트 이런 기업들, 중국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여기다가 무한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여기를 잡는 사람이 미래를 갖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아마존 웹서비스가 50%까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2021년도 1분기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섭게 치고 나옵니다. 그 배경을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로나건 뭐건 뭐 디램 가격이 오르든 말든 뭐 떨어지든 말든 무자비하게 2019년도부터 데이터 센터 구축에다가
올인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아마존도 2020년도부터 대폭으로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서버 쪽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될 것이다. 하긴 뭐 지금 우리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얼마나 봅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넷플릭스 보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 스트리밍 시대는 커지면 커졌지, 여기서 배로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뭐 유튜브도, 너튜브도 지금 보고 계시니까 유튜브도 요 시장의 확대로 인한 데이터 센터 확립, 건축 이런 쪽에 들어가는 디램의 수요는 2021년도 또 한번 피크를, 2022년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쪽을 준비하는 과정, 모바일 쪽이나 PC 쪽에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디램 가격과 랜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고요. 자, 한번 또 보죠. 과거에도 서버 디램 수요가 폭증했을 때 2017, 18년도 때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왔었어요. 지금 2020년도 넘어가면서 2021년도, 2022년도 그에 못지않는 수요가 예상되는 구간, 또 보복적 소비가 예상되는 구간, 디램과 랜드 가격은 당연히 칠 수밖에 없겠죠. 요쪽에 쇼티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하나, 자동차까지 이제 반도체 수요의 하나의 축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요쪽 지금은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죠?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번에 시장 빠질 때 밀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그때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24시 클럽이 틀린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디램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디램 고정가랑 현물가 추이를 보자고요. 2017, 18년도 슈퍼사이클 대비해가지고 지금 반토막에 있어요. 고정거래 가격은 절반 이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쪽 반도체 쪽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주식 뭘 사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산업, 거기에 제일 좋은 기업들을 사고 싶어 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밖에 기업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잠시만요, 어디로 가 있냐. 네. 또 디램 같은 경우에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공장 가동, DDR4 가동이 풀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넘어가는 구간. 그렇게 되면 장비 쪽도 나쁘지 않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재, 공장 풀로 들어갔을 때 소재 부품단 관련된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차후에는 종목 이야기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제 개인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 불편함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 유튜브도 진행을 하거든요. 이경락 유튜브에도 검색하시면요, 이경락의 24시 클럽이라고 뜰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는 기업 탐방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시황 정보 잡아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밖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내용들 수시로 계속 업로드 할 테니까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